오늘은 중국 소련 사이의 관계 악화와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변을 훔친 이유입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공산국가의 독재자라는 점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많죠. 이념적인 부분이나 서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개인 능력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마오쩌둥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으로 가까워지지 못했죠.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근본이 없어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오쩌둥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이념을 만들어냈었죠. 스탈린은 그것이 못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소련 방문을 원할 때도 늘 거부를 표했죠.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했던 1949년 스탈린의 칠순 때도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소련으로 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을 소련으로 들였지만요.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변을 훔치게 된 것도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 네 번째 소련 방문 의사를 밝히고서야 겨우 소련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스탈린은 조금 기괴한 생각을 하였죠. 바로 자국에 방문한 마오쩌둥의 심리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와 같은 모든 것들을 분석하기로 말입니다. 스탈린은 어렵게 소련을 방문한 마오쩌둥에게 그다지 큰 대우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모욕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도착한 모스크바역에는 환영식은커녕 제대로 된 가이드도 붙지 않았죠. 겨우 시내 호텔에 도착한 마오쩌둥은 그곳에서 아주 간소하게 환영회를 진행했고 본격적으로 소련에서의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마오쩌둥이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감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 마오쩌둥의 방이 도청되는 것은 물론 이용하는 화장실마저 변이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수집함에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이런 방식으로 마오쩌둥의 변을 비밀스럽게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변을 빼돌렸던 이유도 마오쩌둥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정신적인 면까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마오쩌둥은 숙소 벽에 대고 자신은 먹고 싸는 일만 하려고 소련에 온 것이 아니라며 소리쳤지만 스탈린의 비밀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계속해서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를 요구했지만 스탈린은 그런 마오쩌둥을 철저하게 아래로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된 도청 장치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벽에다가 고가를 대고 듣는 것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했었고 마오쩌둥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중국 공산당은 집권한 이후 계속 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상 마오쩌둥이 중국을 먹을 수 있었던 데에는 스탈린의 영향력이 컸죠. 소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초강국의 지도자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를 원했으니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더욱 철저하게 길들이려고 했죠. 마오쩌둥이 자신만의 이념을 만들어낸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실 스탈린의 소련도 마오쩌둥에게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진행하려는 혁명에는 언제나 스탈린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으니 말이죠. 대약 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생각해보면 스탈린이 옳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니까요.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마오쩌둥이 소련 없이는 나라를 제대로 굴리지 못한다고 해도 나름 거대한 규모의 인민수를 자랑하는 대륙의 지도자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의견에 반대했던 것들이 국공내전 당시 인민혁명군이 양쯔강을 건너는 것을 반대하거나 국공내전이 끝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새로운 중국을 선포한 이후에도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체결했던 우호조약을 깨지 않는 것처럼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 뿐입니다. 훗날 스탈린도 위 사안들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양국 사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중이었죠. 애초에 마오쩌둥이 한번 당한 치욕은 잘 잊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마오쩌둥에게 스탈린은 존경하는 인물이었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위험 분자로 몰고 가는 스탈린에게 약간의 미운 감정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스탈린은 이미 3번이나 소련을 방문하려는 마오쩌둥을 거절했고 겨우 방문했을 때도 환영은커녕 열악한 대우와 감시로 마오쩌둥을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이후 1950년 한국 전쟁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양국은 1953년 스탈린이 뇌변병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판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의 지도자가 된 것은 후르쇼프였습니다. 니키타 후르쇼프는 여느 독재 정권과 같이 전임 지도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마오쩌둥이 아무리 스탈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는 해도 스탈린을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자신의 영웅과도 같은 스탈린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후르쇼프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창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후르쇼프가 미국과 힘을 합칠 생각을 하니 마오쩌둥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후르쇼프의 이런 행동들에 마오쩌둥은 후르쇼프를 두고 겁쟁이에 나약하고 비겁한 인물이라며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핵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던 후르쇼프의 계획의 회방까지 놓았죠. 물론 마오쩌둥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는 순수하게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만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야망도 섞여 있었죠. 냉전이 계속해서 심화되던 1960년대 중국은 더 이상 소련에게 기대어 사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2인자로 군림하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더 이상 소련을 공산주의 국가의 1인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를 만들고 싶어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소련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소련도 이에 크게 분노했죠.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를 돕고 또 도와서 겨우 소련 바로 아래 체급까지 올려놨더니만 자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꼴이니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는 불이 붙었죠. 감정이 상해버린 소련은 결국 1963년 대약진 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신들이 파견했던 인력들과 지원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중소갈렬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 중국과 소련의 동맹 관계는 끊어진 것이죠. 동맹을 끊은 양국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소련이었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중국 공산당원 전원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과 마오쩌둥도 가만히 맞고만 있을 리가 없었죠. 국공내전 승리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까지 이뤄냈던 중국이기에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하던 중국과 소련은 점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바로 국경에 얽힌 문제였죠. 아편전쟁 당시 러시아가 차지했던 연해주 지역을 두고 맞붙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후르쇼프는 강경하게 대처했지만 얼마 안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에 의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브레즈네프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양국이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소련은 중국의 초대 외교부 장관인 저우얼라이를 초대하며 관계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저우얼라이와 술을 마시던 소련의 국방장관 말리노프스키가 자신들이 후르쇼프를 몰아냈던 것처럼 중국도 마오쩌둥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초대 외교부 장관 앞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모욕한 것이죠. 저우얼라이는 기분이 상해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 사이의 관계 회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중 196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지며 마오쩌둥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장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때 마오쩌둥은 연해주보다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단을 더욱 필요로 했는데 그 돌파구가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으로 권력을 되찾았고 남은 것은 소련과 단판을 짓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연해주를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병사들끼리 주먹다짐을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군은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소련군은 복싱 선수 출신의 장교를 파견하는 등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난투극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뻔한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으로 번졌죠. 국경 분쟁까지 다루기에는 마오쩌둥과 스탈린 관계와는 거리가 멀기도 하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니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련 사이의 관계 악화와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변을 훔친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